적자 생존의 발목 잡힌 수첩공주. 적자 생존이 뭘까요? 그 적자 생존에 얽힌 비밀 조금 뒤에 풀어드리고요. 어제 바로 검찰 수사, 일단 최순실 씨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바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정미경 의원님,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태블릿 PC 쓰는 거 보는 적 없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검찰에서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지점에서 그게 이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내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검찰 손에 들어간 거는 결국 뭐냐? 그냥 최순실에 대한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정호성하고 최순실 22개월간 895회 통화했다. 이렇게 밝혀줬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 나온 언론 보도만 봐도 정호성의 그 녹취, 통화, 그 핸드폰 다 압수수색 됐잖아요. 거기서 아마 다 밝혀진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아마 저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하게 된 가장 핵심 그 증거는 아마 1, 2였을 것입니다. 저기 적혀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이제 이 태블릿 PC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계속 이경재 변호사도 끝까지 최순실 씨 거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서종석 국장님 보면은요 오늘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최순실 씨 계속 컴맹이라고 하더니 과거에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보니까 IT 관련된 특허 출원까지 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쪽이 주장해온 어떤 사실들을 좀 뭔가 뒤엎는 듯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동안 최순실 씨는 어쨌건 저런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죠. 그런데 검찰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태블릿 PC의 이동 경로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는 독일 가 있고 제주도에 있을 때는 제주 가 있고 이렇게 똑같이 같이 이동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또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고 나왔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교육 방법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최순실 씨가 특허 출원도 하고 또 그 뒤에도 이제 관련된 논문 같은 거 글도 좀 쓴 적이 있었고 이런 등등으로 진작부터 최순실 씨가 이러한 인터넷 관련된 쪽에 어떤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특허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저러한 부분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거짓말 아니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방증 증거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나온 것이죠. 아마 최순실 씨는 본인이 끝까지 부인하면 저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했고 이미 그런 식으로 또 법 개정도 이루어져서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확실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것이 형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최순실 씨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가 엄청난 IT의 무슨 총알처럼 지금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최순실 씨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투지폰 아니잖아요.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이영선 행정관이 건네줬긴 했지만 당시에 최순실 씨가 그 재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핸드폰을 맡겼고요. 그 핸드폰은 투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태블릿 PC가 뭔가요? 지금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는 PC는 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PC, 퍼스널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조금 큰 모양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태블릿 PC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모를 정도의 컴맹이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검찰이 어쨌든 확인한 건 뭐냐면 최순실 씨의 것이든 아니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최순실 씨가 있는 곳마다 이 태블릿 PC가 옆에 존재했다는 것.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혹은 이 강남의 어떤 중국 식당에서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있었다든지 늘 최순실 씨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 IP 추적이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최순실 씨 측에서는 독과 독수라고 하죠. 이것이 취재 단계에서 이 JTBC가 취재 단계에서 이 습득하는 단계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만약에 이 증거물을 습득했다 하고 했을 때 이 증거는 채택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서 근데 또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가져온 게 또 맞다라고 예,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네. 이제 뭐 했으니까 네. 이 태블릿 PC 논쟁은 사실 큰 어떤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과거에 최순실 씨가 IT 특허까지 냈다고 해서 양지은 변호사, 만약에 특허가 출원이 돼서 통과됐으면은 이게 수입료도 꽤 들어왔을 텐데, 이 특허가 거절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특허 거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이제 동일한 네. 기술을 이용한 그 특허가 이제 출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절했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최순실 씨가 물론 뭐 대리인을 통해서 저렇게 뭐 특허 출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기본적인 그런 IT 관련돼서는 어쨌든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 PC 사용에 뭐 큰 뭐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증거가 뭐 하나라도 채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주장을 고수하는 네. 걸로 보이는데요. 별로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주제로 보여드렸어요. 적자 생존에 발목이 잡혔다. 적자 생존이 우리가 아는 그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어야 생존한다. 박 대통령이 적는 거를 참모들에게 유독 강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전화 파일,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까지 이 내용들이 결국 적자 생존, 적으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사할 때요. 네.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장부, 뭐 수첩, 핸드폰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과거의 기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의자가 부인을 해도 그 수첩과 그다음에 과거의 그 핸드폰 사용 내역을 보면 다 그 과거가 나와 있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수첩에다 본인도 적으시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꼭 적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참모들이 늘 적었겠죠.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 완전히 확실한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발목을 잡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네. 건 뭐냐면 안종범 씨나 정호성 씨나 이 두 사람은 벌써 최순실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이미 자기 주변에 있는 증거를 보통은 다 없애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없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 권력에 너무나 양지 바른 곳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냥 압수수색 당한 겁니다. 저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지금 보면 17건인데 보면 51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 적었는데 뒤에서부터 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이제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호박을 넝쿨채 이제 그냥 건져 올린 그런 경우인데, 앞에서 부분에는 수석비서관 회의 같은 데서 회의 내용을 앞쪽에서부터 쭉 적었고, 뒤쪽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VIP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5월 20일 VIP 뭐라고 5월 23일 VIP 뭐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딱 보니까 분명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증거로서. 아, 뒤에 부분은 완전히 이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로 적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검찰로서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그걸 확보를 한 것이고,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이게 내가 적은 게 맞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또 검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검찰이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아주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물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안정범 안정범 수석을 기억하는 네. 사람들은 교수셨죠? 교수 시절부터, 네. 성대 교수 시절부터 그 전의 모습까지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면 굉장히 모범생이었대요. 그래서 이 적는 것, 그게 모범생일수록 노팅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 맞아 이렇게 적습니다. 적는 네. 것을 사실은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좋아했다는 건 뭐냐면 그 기록을, 그러니까 기록을 그걸 남겨놓는 굉장히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소중하게 거죠. 여기고 그런 챙겨야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일기도 열심히 쓰고 그 기록물들을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지, 이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소중히 해서 늘 간직하는, 그러니까 청와대 비망록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 전부터 그걸 많이 원래 메모광이었고. 메모를 하고 네. 그 습관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말로가 도리어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사실은 그 버리지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대통령은 네. 사실은 수석비서관 회의든 뭐 국무회의든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장관한테 말을 시켜야 네. 되죠. 그 다음에 비서관들한테 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소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받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그 소통, 불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듣지를 않고 그냥 계속 얘기만 하면 내게 적어라. 참모들이 적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지금에 와서는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그냥 갖다 바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그걸 적어야지 안 적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 내가 말한 걸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천재라는 게 별거 아니다. 천재는 메모 강이 있을 뿐이다. 메모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회의 저희 이제 TV 영상 같은 데 보면 전부 이게 받아 적는 영상들이 많이 정말 나왔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수석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뭔가 하여튼 적는 듯한 좀 신용이라도 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수석 비서관 회의를 포함한 장관 그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전반적인 그 지배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적자 생존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가운데 자, 녹음 파일 중에 하나 3자 대화가 오고 간 것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씨, 정우성 비서관 3자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은 바로 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 대통령 취임사 보시면서 어떻게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쳤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과거 모습 보시겠습니다. 남은 인생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저를 바칠 차례입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늦가을에 감을 따면서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개와 품앗이라는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아, 저 때만 해도 박 대통령 아주 힘차게 정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뭔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 국민 행복 시대가 이렇게 결과가 됐나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아니, 정미경 의원님 보니까 까치밥 얘기도 나오고요. 뭐 까치밥을 위해서 이렇게 감 몇 개 남겨두는 그런 일화라던가 약간 그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드는데 좀 다르다는 느낌도 들어요. 까치밥 하면 사실은 그 젊은 세대는 잘 못 알아듣죠. 좀 약간 생뚱맞은 사실. 그러니까 전래동화 듣는 느낌이 예, 드는 그런 것 거 같기도 느낌이 해요. 좀 들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 시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뭐가 안 맞아도 이거 상식이 좀 안 맞다. 아니면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뭐가 걸려도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 최순실이가 다 끼어 있는 이 상황에서 펼쳐보니까 이제 뭘 들어도 아, 이거는 최순실이구나. 아, 이건 최순실 냄새가 나는구나. 아, 이거 정말 이상하구나. 사실은 지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저게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아, 이거 다 의심하는 거예요. 다 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 이 취임사에도 그 최순실 씨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까치밥 얘기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예.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찔리는데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 좀 이 문맥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네. 자, 까치밥 말씀하시면서 까치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다. 나눔의 문화였다. 그런데 일을 즐기자.
일을 즐겨야 되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로 가자. 그러니까 까치밥에서 국민 행복 시대까지로 가는데 사실 중간중간 문장 하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그게 까치밥에서 행복 시대까지 가는 어떤 그 이 논리적인 구조는 사실은 그렇게 치밀하진 못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박 네. 대통령의 어떤 문법은 굉장히 사실 쉬워요. 그 한 초등학생 정도 아니면 중학생 정도가 굉장히 들어도 쉽게 표현한다. 들어도 한때는 언론에서 그걸 좋게 평가하기도 비유도 했었지만요. 굉장히 아주 편하게 들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주제는 암덩어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가와 네.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담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돌아보면 참 비문이 많았다 또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비약이 많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하나 박 대통령은 정말 국민 안전을 강조했었는데요. 그때 그 취임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힘주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런 의지로 세월호 참사 그 당일날 더 챙겨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뭐 그 맞는 얘기죠. 대통령의 말 자체는. 그런데 그에 맞는 대통령의 어떤 행동과 실천과 그것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아볼 때 국민들이 저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내세웠던 첫 번째 어떤 강력한 정권 차원의 아젠다라는 것이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었습니까? 네,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돌아다보면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고 정상적인 시스템 자체를 비정상으로 다 운용을 했던 거니까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뭐 권력 자체를 상당 부분 용인했던 거 아닙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걸 본다면은 얼마나 이 대통령의 이 말이라는 부분들이 행동과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거짓된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원칙과 신뢰라는 그러한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런 부분도 이 참 국민들로서는 강한 어떤 배신감과 한편으로서의 어떤 자괴감, 절망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사실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노릇이죠. 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박 대통령 취임사까지 들으셨는데 오늘 새로운 보도가 하나 더 나왔어요. 양재민 변호사. 보면은 최순실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차움에서 뭔가 운동을 하고 갔다라는 어떤 차움 전 직원의 또 얘기가 보도가 되기도 했네요. 그렇죠. 차움 전 직원이 이제 그 SNS상에 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최순실이랑 세월호 뉴스를 같이 봤어? 라는 이제 지인의 이제 물음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답변에, 최순실을 그날,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타면서, 트레드밀을 타면서 뉴스 보고 있었고, 우린 뒤에 서 있었다니까, 그 세월호가 그때 당시에 침몰을 해서 막 뉴스 보도가 있을 당시에 어쨌든,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그 차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사실이 뭐 확인이 이걸로는 확정적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의혹 하나가 생긴 거죠. 아, 그랬던 그 세월호 사건 당일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뒤에 보면 갑자기 이제 그 뉴스의 심각성,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황급히 이제 나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뉴스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게 사안이 심각하구나라고 해서 황급히 나갔는데 과연 이제 어디로 갔을까라는 네. 의문까지 사실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뭐 차움에서는 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세월호 7시간 논란도 지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저희는요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